때는 옛날 조선 초기 함경도의 깊은 산속 눈보라가 그치고 봄 기운이 스며드는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통나무 귀틀집 굴뚝에서는 옅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은거한 옛 장수 박형규와 그의 딸 정미가 살고 있었습니다. 박형규는 한때 북방 국경에 이름난 장군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여진족의 잦은 침략을 막아내던 그에게는 잊을 수 없는 이름이 하나 있었으니 적장이었던 그녀의 이름은 야멸찬 여인 장군이었습니다. 옅은 황갈색 피부에 아름다우면서도 단단한 살결, 검은 눈빛에 칼날 같은 기계를 지닌 여진의 아주 사납고 용맹한 처녀 장군, 이름하여 야멸찬 장군이었습니다. 박형규와 야멸찬은 전장에서 서로를 죽이지 못해 안달을 하는 철천지원수의 적장 사이였지만 너무도 자주 부딪히다 보니 서로에게 품었던 사리가 호젓한 밤이 되면 오히려 보고 싶은 정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미운 정도 정이라 강 하류에 모래 쌓여가듯 하루하루 그들의 정도 차츰 쌓여가기 시작하더니 한낮 살벌한 전투 뒤에는 밤마다 몰래 만나 마음을 나누는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만남은 결국 끊을 수 없는 인연이 되었고 그 사랑의 결실로 어느덧 야멸찬의 뱃속에는 아기가 잉태되어 자라고 있었습니다. 출산딸이 차서 아기를 낳자마자 적국의 장군과 야멸찬이 정분이 나서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 들통났고 결국 야멸찬은 적과의 내통 혐의로 처형되었다고 첩자가 전해왔습니다. 매우 상심한 박형규는 어린 딸이라도 데려오려 위험을 무릅쓰고 적진 속으로 몰래 숨어 들어가 극적으로 딸을 구해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자란 정민은 활 쏘기, 칼 쓰기, 글까지 익히며 산과 바람, 사냥과 동무가 된 소녀로 자랐습니다. 용맹한 조산장군 출신의 아버지의 손에서 자란 그녀는 날이 갈수록 민첩하고 예리해졌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저와 사냥 내기를 해요. 노루 한 마리를 누가 먼저 잡나 하기로요. 허허, 이젠 내가 네 상대가 되지 못하겠다. 정민은 웃으며 활을 챙겨 들었습니다. 아직은 소녀티가 조금 남아있는 계집아이처럼 보였지만 이미 사냥터에서는 누구보다 빠르고 날렵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조금 떨어진 숲속에서 노루 한 마리를 발견하고 활을 잽싸게 쏘아 적중하여 아버지를 놀라게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제가 이겼어요. 사냥을 마치고 아버지 박형규는 잡은 노루를 어깨에 메고 계곡을 따라 집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항상 맑게 흐르던 계곡의 물이 오늘은 어느 지점부터 붉은 물이 섞여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위쪽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박형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참을 올라가자 칼에 베인 여러 시신이 쓰러져 있었고 그중 한 청년만이 미약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박형규는 망설임 없이 그 청년을 업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민병관. 그는 천민의 옷을 입었지만 손에는 굳은 살 하나 없는 고운 손이었습니다. 박현규는 그가 신분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살려놓는 것이 도리였습니다. 정미야, 쓴바귀와 백방가루를 가져오너라. 그날부터 정미는 알 수 없는 사내를 치료하며 곁을 지켰습니다. 처음에는 괜히 심통이 났지만 매일 약초를 갈아 상처에 바르며 점점 정이 스며들었습니다. 병과는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치료가 잘 되었고 산속 삶의 방법을 배우며 정미와 함께 사냥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상처에 후유증도 있어 처음에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기를 일쑤였지만 서당계 3년의 풍어를 읊는다는 식으로 어느새 발끝이 가벼워졌습니다. 정민은 여전히 그를 놀렸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사내인데 계집인 나보다 느리고 약하면 되겠느냐? 병과는 이를 악물고 산속 생활에 적응해 가려 노력했습니다. 산에서 살아남는 법을 익히는 것만이
이곳에서 자신이 설 자리를 만드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속 귀틀집 뒷산에서 우렁찬 범의 표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 저건 분명 호랑이 울음이에요. 박현규가 눈을 치떴습니다. 이곳 근처까지 내려왔다면 우리도 해칠 수 있겠다. 정민은 벌떡 일어나 활을 챙겼습니다. 그녀는 대수롭지 않은 표정을 지으며 제가 내려가 잡아오겠어요. 병관이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범은 꿩이나 노루가 아니오. 괜히 나섰다가 죽을 수도 있소이다. 내게 범은 그저 더 큰 사냥감일 뿐이야. 넌 아직 내가 어린 계집애로 보이냐? 정민은 병관의 만료를 뿌리치고 달려내려갔고 병관은 하는 수 없이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호랑이가 크게 으르렁거리며 달려나왔습니다. 워낙 빠른 정미의 화살은 호랑이의 목과 어깨 사이를 꿰뚫었지만 범은 오히려 사나워져 더욱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정미의 절대절명한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병관이 호랑이의 주위를 돌리려 얼떨결에 커다란 돌멩이를 집어 다른 쪽으로 휙 던졌습니다. 따닥! 돌이 바위에 맞는 소리에 호랑이가 순간 방향을 틀었습니다. 병관은 순식간에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 사이 정미가 다시 시위를 당겨 결정적인 화살을 날렸습니다. 호랑이는 한쪽 눈에 정통으로 화살을 맞고는 잠시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정미가 달려와 병관의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한 거냐? 병관은 헐떡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미아 씨가 내 옆에서 죽는 건 더 싫으니까요. 정미의 가슴이 짠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이 산속에서 처음 만난 낯선 청년이 이제는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미는 그가 활을 쏘는 거 외에는 별로 할 줄 아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병관은 작게 정미에 있는 자그마한 나무패를 집어들어 놓고는 그것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기적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불이 타박타박 튀어가 정미의 두 눈으로 연결되는 듯한 기적이 보였습니다. 정미는 두 가지 기적을 보고 놀란 눈으로 병관을 바라보았습니다. 호랑이를 쓰러뜨린 지 사흘 뒤 귀틀집의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병관은 마당에 앉아 화살깃을 가듬고 있었고 정민은 모닥불에 약초를 끓이며 흘끔흘끔 그를 곁눈질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민은 예사롭지 않게 병관을 의식했습니다. 병관의 눈빛은 이제 도망자나 나그네가 아니라 결심을 품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질 때 호랑이가 죽을 팔로 시장에 갔던 박현규가 귀틀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마루에 걸터 앉아 병관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말해도 되지 않겠느냐? 너는 누구냐? 병관은 잠시 눈길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숨겨온 무거운 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그날 계곡냇가에서 관가의 호송원들이 학살당했던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박현규의 눈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호송원? 무엇을 호송하고 있었느냐? 역적 혐의로 체포된 어떤 관리와 국경의 기밀과 관련된 문서를. 정미가 놀라 자신의 입을 막았습니다. 병관의 말은 곧 그날 계곡에 흘러내린 피가 단순한 도적질이 아니라 더 큰 역적 계략이었음을 의미했습니다. 병관은 이어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저는 사실 호송원 신분을 빌린 양반의 자제였습니다. 고을 수령의 아들이었으나 국경의 비밀을 탐내는 자들에게 쫓기다 이렇게 산속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박현규는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노장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쩌려 하느냐? 저는 여기서 더 머물 수 없습니다. 저를 쫓는 자들이 이 산까지 올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폐를 끼칠 수는 없습니다. 정미가 나섰습니다. 그럼 그냥 떠나버릴 거예요? 병관은 대답 대신 정미의 손을 잠시 잡았습니다. 나중에 살아서 돌아온다면 그때 말하겠소. 그 순간 멀리서 뿔피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산속을 뒤지는 추적자들의 신호였습니다. 박형규가 벌떡 일어나 창을 움켜쥐었습니다. 시간이 없다. 병관, 네가 선택할 시간이야. 도망치겠느냐? 아니면 싸우겠느냐? 병관은 잠시 정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병관은 활을 들었습니다. 정미도 활시위를 쭉 잡아당겼습니다. 세 사람은 귀틀집 앞에서 다가오는 그림자들을 향해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산은 고요했지만 곧 폭풍 같은 싸움이 몰아칠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새벽 안개가 아직 걷히지 않은 산속에 발소리와 말발굽 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귀틀집을 향해 다가오는 것은 광군의 모습도 도적대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짙은 가면과 검은 옷차림, 등에는 짧은 칼과 총과 같은 화살 쇠뇌를 든 자들이었습니다. 병관이 그들을 보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들은 광군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문서를 빼앗은 바로 그 자들입니다. 박형규는 눈빛을 가늘게 모았습니다. 그래, 결국 올 것이 왔구나. 정민은 활을 들고 병관 옆에 섰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집은 내가 지킬 거야. 병관이 정미를 돌아봤습니다. 당신이 왜 이런... 이제는 오라버니 일만이 아니잖아요. 안개 속에서 첫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박형규가 번개처럼 창을 틀며 화살을 튕겨냈습니다. 정미, 병관, 뒤쪽 바위까지 물러나서 활로 견제하라. 내가 앞을 막겠다. 노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전장에 울리던 호령 같았습니다. 병관과 정미가 바위 뒤로 몸을 숨기자 검은 옷의 자들이 네 갈래로 흩어져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병관은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세 달간 정미와 산을 누비며 건강을 회복하자 그 전에 익힌 무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는 정미의 시선을 받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 둘, 셋. 정미가 신호를 주자 동시에 화살을 날렸습니다. 두 자객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그 틈에 박형규가 앞으로 뛰어나가 창을 휘둘렀습니다. 노장의 창 끝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적들의 수는 많았습니다. 아버지! 정미가 외쳤습니다. 병관이 이를 악물고 바위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지금이다! 그는 정미의 화살에 맞아 비틀거리는 자에게 달려들어 칼을 빼앗았습니다. 순간 그의 동작은 평범한 서생 연약한 양반 자제가 아니라 훈련받은 무사로 변했습니다. 정미가 놀랄 틈도 없이 병관은 두 번째 자객을 베어넘겼습니다. 실로 눈 깜빡할 사이에 두 명의 침입자를 베어 쓰러뜨린 것입니다. 병관 역시도 쟁쟁한 인류고수의 무사였던 것입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무기들이 빠르게 난무하는 가운데 적 하나가 뒤로 돌아 정미를 향해 쇠뇌를 겨눴습니다. 정미야! 박형규가 몸을 던져 그녀를 밀쳐냈습니다. 날카로운 쇠촉이 박형규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피가 튀었습니다. 정미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감히 우리 아버지를! 그녀가 겨누고 있던 활시위를 튕기자 자객은 그대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병관이 달려와 박형규를 부축했습니다.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그는 숨을 고르고 난 뒤 남은 자객들을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지난번 계곡에서는 기습을 당해 얼떨결에 자객들에게 허무하게 무너졌지만 이번에는 그동안 귀틀집에서 다쳤던 환부를 치료받으며 정미의 정성어린 치료와 보살핌으로 몸을 추스린 덕에 힘이 넘쳐나고 있었고 더불어 그의 검술은 훨씬 더 기묘하게 일살필도로 춤을 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마지막 남은 두 자객이 서로 신호를 주고 산길로 도망쳤습니다.
병관이 쫓으려 하자 박형규가 손을 올려 막았습니다. 됐다. 이미 전세는 우리 쪽으로 기울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남은 것이다. 다시 안개 속에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정미가 아버지의 어깨에 천을 감쌌습니다. 박형규는 고통 속에서도 웃음을 지었습니다. 네가 이렇게까지 컸구나. 옆에 있는 병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때문에 이런 일이... 박형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길을 탓하지 마라. 길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정미가 병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 거예요? 병관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더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박 장군님과 정미아 씨와 함께 이 일의 진짜 배후를 밝히고 싶습니다. 그때 멀리서 새벽 기러기들이 끼륵끼륵 소리를 내며 날아갔습니다. 산 너머로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운명도 이제 새로운 길로 접어드는 순간이었습니다. 한바탕 격렬한 싸움이 끝난 지 사흘. 귀틀집 마당엔 피냄새 대신 봄꽃 향기가 희미하게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박형규의 어깨 상처는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노장의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미는 약초를 다리며 아버지를 간호했고 병관은 그동안 부서진 활과 화살을 수리하며 묵묵히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산은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적들은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박형규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정미야, 병관아, 이제 이곳을 떠나야겠다. 정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려고요? 병관의 말대로라면 관가의 기밀이 도적들에게 넘어갔다. 그 음모의 실체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말로만 전해 들었던 너의 어머니가 남긴 흔적도 찾아야겠다. 정미의 눈이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가 흔적을 남기셨나요? 박형규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말하지 못한 게 있다. 네 어머니는 처형되기 전 어떤 문서를 내게 맡겼다. 그것이 지금 병관이 호송하던 기밀과 같은 출처인지도 모른다. 병관이 놀란 얼굴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사건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 박형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귀틀 기반에 작은 등불 하나만 켜놓고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박형규는 허리쯤에 옛날 전장에서 쓰던 짧은 창을 찾습니다. 정미는 활과 화살, 칼을 챙겼습니다. 병관은 가벼운 짐만 지고 맨몸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산의 그림자가 우리를 감춰주지 않을 것이다. 박형규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정미는 결연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야 해요. 이제는 숨어 살고 싶지 않아요. 병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제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새벽녘 그들은 귀틀집 문을 나섰습니다. 안개 속에서 새벽을 깨우는 산새가 날아오르고 발 아래로는 함경도의 계곡물이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그 길 끝에는 관가 배신자들의 음모, 병관의 과거, 정미의 출생의 비밀이 얽혀 있었습니다. 박형규는 잠시 뒤돌아 집을 바라봤습니다. 이곳은 아름다운 정미를 만나 키웠고 몇 달 동안 소중한 생명을 다시 건졌고 피난처이자 고향이었던 곳이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싸워서 끝내리라. 세 사람의 발걸음이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함경도의 깊은 숲이 서서히 뒤로 멀어지고 앞에는 낯선 마을과 더 큰 세상의 소용돌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함경도의 깊은 숲길을 빠져나와 3일을 걸은 끝에 세 사람은 처음으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산비탈에 자리한 작은 장터였지만 이곳은 북방에서 올라오는 길목이라 늘 상인과 사냥꾼, 관가의 하급 관리들이 오가는 곳이었습니다. 박형규는 낮게 삿갓을 눌러쓰고 장터를 훑어보았습니다.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누구인지 눈치채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
정민은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병관 오라버니가 호송하던 문서는 그게 어디로 향하던 길이었죠? 함흥의 관하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병관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도적들이 길목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건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는 뜻이죠? 그때 정미의 눈에 이상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장터 구석, 낡은 주막벽에 찢어진 관보가 붙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모 혐의로 도주 중인 수령의 아들 박병관, 현상금 100냥. 정민은 본능적으로 병관을 바라보았습니다. 병관은 입술을 깨물며 관보를 찢어 손에 쥐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역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호송하던 문서도 사실은 제 결백을 증명할 증거였습니다. 박형규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래서 너를 없애려 한 것이군. 예, 문서를 빼앗아 없애면 저는 역적으로 몰리고 진짜 범인들이 살아남게 되겠죠. 정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걸 두고도 혼자 도망치려고 했어요? 병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들까지 휘말릴까 두려웠습니다. 박형규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물러설 수 없다. 문서를 찾아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때 주막 안에서 은밀한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관가의 기밀이 함흥으로 넘어간다던데. 박수령 아들 건누 처리됐다 하지 않던가. 박형규가 눈짓했습니다. 정미야, 병관아, 뒤쪽으로 돌아가라. 내가 말을 붙여보겠다. 세 사람은 주막 뒤편으로 몸을 숨기고 박형규가 슬그머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검은 옷차림에 맞선 사내들이 술을 마시며 은밀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허리춤에는 박형규가 계곡에서 본 것과 같은 짧은 칼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박형규는 술을 주문하는 척 다가갔습니다. 방랑 중인 분들 같고 어디서 오셨소? 사내 하나가 박형규를 힐끔 보았습니다. 그냥 북쪽에서 내려오는 길이요. 하지만 그 순간 사내의 눈이 박형규의 창자루를 스치며 멈췄습니다. 그 시선에는 박형규를 알아본 자객의 낯빛이 있었습니다. 박형규는 직감했습니다. 저들은 이미 나를 안다. 그때 주막 뒤쪽에서 정미와 병관이 준비하던 활시위가 팽팽히 당겨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주막 안 공기는 눅눅하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박현규는 술을 받으며 사내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들의 옷자락 속에는 계곡에서 봤던 짧은 칼과 똑같은 문양의 쇠뇌가 숨어 있었습니다. 사내 하나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놈이 여기까지 도망쳤다지. 관가로 가기 전에 처리해야 한다고. 박형규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도망친 놈이 누구요? 사내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주막 뒤편에서는 정미와 병관이 활시위를 팽팽히 당긴 채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병관이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잡을 기회입니다. 정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내 중 한 면이 박형규에게 다가오며 힐끗 웃었습니다. 너희네 무슨 당신과 상관이요? 박형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상관해야 할 일이라서. 그 순간 정미와 병관이 주막 창문을 박차고 들어왔고 활시 위에서 화살이 번개처럼 날아가며 사내 둘을 동시에 쓰러뜨렸습니다. 남은 사내들이 칼을 빼며 소리쳤습니다. 역적놈들이다! 잡아라! 박형규는 창을 잡고 앞으로 내달렸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여전히 노장의 칼날이었습니다. 병관은 정미와 나란히 하며 번개 같은 솜씨로 그들을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문서가 어디 있느냐? 병관이 외쳤습니다. 사내 하나가 피를 토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문서라면 황초루.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산에는 숨이 끊어졌습니다. 정미가 병관을 바라봤습니다. 황초루? 병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과 역적들이 비밀리에 모이는 정자입니다. 거기서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거겠지요. 주막 안에는 부서진 술병과 피가 흩뿌려져 있었지만 더 이상 싸움은 없었습니다. 박형규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정해졌구나. 정미가 화를 정리하며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황초류로 가요. 더 이상 헤매지 말고 끝까지 가봐요. 병관이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각오해야 합니다. 거긴 관과 역적들의 심장부, 내 누명을 씌운 자들이 모이는 곳일 테니까요. 박형규가 두 사람의 어깨를 나란히 잡았습니다. 내가 누명을 벗는 길이 곧 우리 모두의 길이 될 것이다. 지금 유추해보건대 내 어머니의 흔적도 그곳에 있을지 모른다. 정민은 잔뜩 걱정 어린 호기심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들은 주막을 떠나며 긴 호흡을 하고 이 사건의 끝장을 보겠노라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따라가는 길은 산골짜기의 숲길이 아닌 더 깊은 음모의 소용돌이가 기다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눈빛 속에서 한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하지 않는다는 것. 황혼이 깃든 함흥의 골목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거친 나그네 차림으로 변장한 채 시내로 들어섰습니다. 병관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황초루가 겉으로는 고급 주막이지만 밤마다 대신들이 은밀히 모여 문서를 거래하는 곳입니다. 정미가 눈길을 좁혔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평범한 주루인데. 박형규는 삿갓을 눌렀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건장하고 날쌘 척하는 게 더 위험한 법이다. 이런 곳에서는 눈빛 하나, 숨소리 하나가 목숨을 좌우한다. 황초루는 호화로운 초롱등과 향내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유객과 상인들이 모여 흥청이는 술집 같았지만 안쪽 복도에는 검은 비단 옷을 입은 자들이 조용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병관이 주막의 하인에게 몇 냥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안쪽 특별실에 묵을 방이 있는지 봐주시오. 하인은 눈빛을 번뜩이며 그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낯선 분들이군요. 황초루의 특별실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오. 박형규가 맞게 웃으며 손목을 살짝 드러냈습니다. 거기에는 옛날 전장에서 쓰던 용무늬 반지가 있었습니다. 이 용무늬 반지를 보자 하인은 흠칫 놀라고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세 사람은 안쪽 복도로 들어섰습니다. 복도 끝에는 거대한 병풍이 서 있었고 병풍 뒤에서는 은밀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수령의 아들은 이미 처리됐다. 민병관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문소는 내일 새벽 남쪽 관문으로. 병관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저들이 바로. 그리고 그 순간 바로 옆에서 정미의 귀에 조용하고도 낮은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여기까지 왔구나, 여진의 피. 정미가 깜짝 놀라 돌아보자 노파가 그들을 스쳐 지나가며 종이 쪽지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고 사라졌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너의 어머니는 죽지 않았다. 모든 진실은 황초루의 지하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노파는 야멸찬이 정미를 출산할 때 산파 역할을 했던 야멸찬의 신복 여부하였습니다. 정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믿어온 어머니의 죽음의 확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병관을 바라봤습니다. 오라버니, 어머니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대요. 박현규가 놀라 눈을 떴습니다. 뭐라고? 그때 복도 끝에서 갑자기 병풍이 젖혀지며 검은 옷의 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침입자들이다! 병관이 정미를 잡아 끌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오. 쪽지의 내용대로 빠져나가면서 지하 입구를 찾아야 합니다. 정미는 숨을 고르며 활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공포 대신 처음 느껴보는 뜨거운 각오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황초로 안쪽 복도는 이미 소란스러웠습니다. 검은 옷의 자들이 침입자를 외치며 몰려들었고 박현규, 정미, 병관은 등을 맞대고 서 있었습니다. 병관, 저독벽! 박현규가 외쳤습니다. 병관이 눈을 돌리자 벽 한쪽에 희미하게 음각된 여진 문양이 보였습니다. 정미가 그 문양을 손끝으로 누르자 철컥 소리와 함께 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지하이쿠다! 세 사람은 동시에 벽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어둠 속 좁은 계단이 아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위에서는 적들의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빨리! 박현규가 외쳤습니다. 계단 끝에는 오래된 지하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촛불 하나 없는 어둠 속이었지만 벽마다 여진의 상징과 조선의 문양이 뒤섞여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민은 숨을 고르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건 어머니 여진족 문양이에요. 병관이 작은 부싯돌로 등잔을 켜자 방 한가운데 묘한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박현규가 상자를 열자 오래된 서책과 봉인된 문서, 그리고 낡은 옷자락이 나왔습니다. 그 옷자락 안에는 작은 은패 하나가 있었습니다. 정미가 은패를 들자 그 안쪽에서 마치 오래전에 야멸찬 장군의 목소리가 되살아나는 듯한 글귀가 나타났습니다. 박현규 장군에게 이 아이가 자라면 이곳으로 와서 진실을 찾게 하시오. 나, 야멸찬은 죽지 않았다오. 조선과 여진을 잇는 길을 아이가 열 것입니다. 정미의 손이 떨렸습니다. 야멸찬 장군, 어머니 이름. 박현규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그녀가 살아있었다. 병관이 문서를 펼쳐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관가 대신들과 북방 세력의 은밀한 거래 내역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관문을 지키는 군량과 병기, 국경 비밀이 몰래 팔려나간 증거들이었습니다. 이 문서만 있으면 저들의 음모를 밝힐 수 있습니다. 병관이 숨을 삼켰습니다. 정민은 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찾을 수도 있어요. 그 순간 지하실 입구에서 쇠사슬 소리와 함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군, 박현규 장군. 그리고 조선과 여진의 피를 이은 아이도. 검은 옷이 아닌 붉은 비단 옷을 입은 사내가 계단을 내려오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 관가의 대신으로 알려진 자, 동시에 박현규가 옛날 전장에서 마주쳤던 자였습니다. 너희 배신자야! 박현규가 창합 움켜쥐었습니다. 사내는 비웃었습니다. 야멸차는 살아있다. 하지만 그녀가 여기에 오는 순간 우리 계획은 무너진다. 그래서 오늘은 반드시 끝내야 한다. 정민은 활을 꺼내들며 병관과 시선을 맞췄습니다. 이제 피하지 않아요. 여기서 끝을 봐야 해요. 병관도 칼을 뽑았습니다. 박현규는 낮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오늘 이곳이 진짜 전장이다. 지하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촛불이 깜빡이며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습니다. 이제 세 사람은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운명을 걸고 싸워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지하실 공기가 칼날처럼 서늘했습니다. 붉은 비단 옷을 입은 사내가 계단 끝에 서서 웃었습니다. 박현규, 결국 네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군. 야멸찬이 남긴 모든 것을 없애야 하는데 내 손에 걸려들다니. 박현규는 낮게 대꾸했습니다. 네가 이렇게까지 타락했을 줄은 몰랐다. 나라를 지키는 대신이라는 자가 국경을 팔아먹다니. 붉은 비단옷 사내는 비웃었습니다. 나라? 나에게 나라란 돈줄일 뿐이다. 여진과 조선을 오가며 금과 권력을 얻을 뿐. 그 아이가 그 사실을 세상에 알리면 우리 계획은 끝난다. 정민은 떨리는 숨을 삼켰습니다. 내 어머니는 어디 있지요? 붉은 비단옷 사내가 느릿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야멸찬을 찾고 싶다면 여기서 살아남아라. 나는 그녀를 감옥이 아닌 더 깊은 곳에 두었다. 네가 여기에 온 순간부터 너도 네 어미와 같은 운명이 된다. 그 순간 계단 위에서 검은 옷의 자객들이 다시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병관이 칼을 빼며 정미 앞을 막았습니다. 지금은 말보다 행동입니다. 박현규가 창을 높이 들었습니다. 정미야, 병관아, 내 신호에 맞춰 움직어라. 사내들이 달려들자 박현규가 창을 돌리며 앞을 막았습니다. 그의 창끝이 번개처럼 빛나며 2명을 쓰러뜨렸습니다. 정민은 그 틈에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화살이 적의 손목을 꿰뚫으며 세뇌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병관은 날쌔게 몸을 낮추어 빠른 초식으로 칼을 날려 한 명의 다리를 베어 넘어뜨리고 떨어진 칼을 잡아 던져 또 다른 자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원래 출중한 무예 실력에 한마음 신뢰로 뭉쳐진 박현규 장군과 그의 딸 정미의 든든한 후원을 받는 민병관은 심적으로 충분한 안정이 되어 그의 검술 실력을 10분 더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싸움은 짧지만 치열했습니다. 정미가 뒤돌아보니 붉은 비단옷의 사내는 전황이 불리해짐을 느끼자 지하실 안쪽 비밀문으로 몸을 숨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어디로? 정미그 소리치며 그를 쫓았습니다. 박현규가 소리쳤습니다. 정미야, 함부로 앞서가지 마라! 하지만 어머니 야멸찬 장군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앞서 정미의 발은 이미 지하의 깊숙한 통로로 들어서 있었습니다. 병관이 뒤따르며 그녀를 잡았습니다. 같이 가야 합니다. 비밀 통로 끝에는 좁은 방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방 한가운데 등불락에 다 떨어진 낡은 비단옷을 걸친 나이든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미의 발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 속에는 오래된 슬픔과 강인함이 함께 깃들어 있었습니다. 내 딸, 정미? 그 순간 붉은 비단옷의 사내가 여인의 뒤에서 숨어 있다가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이 연극도 끝내야지. 정미가 활을 당기려는 순간 비단옷의 사내가 칼을 정미를 향해 휘둘렀고 순간 병관이 몸을 날려 정미와 야멸찬 그리고 사내 사이에 섰습니다. 그만두시오! 칼끝이 병관의 어깨를 스쳤지만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박현규가 뒤늦게 도착해 창을 휘둘렀습니다. 창끝이 붉은 비단옷의 칼을 튕겨내며 불꽃이 튀었습니다. 사내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역시 북방의 맹수답군. 정민은 활을 겨누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하세요. 내 어머니에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야멸찬이 낮게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가 나를 감금했고 우리를 미끼로 삼아 국경을 팔아먹는 거래를 해왔어. 박현규가 비단옷을 입은 대신에게 창을 겨눈 채 소리쳤습니다. 네 죄를 여기서 끝내겠다! 사내들이 달려들자 박현규가 창을 돌리며 앞을 막았습니다. 그의 창끝이 번개처럼 빛나며 2명을 쓰러뜨렸습니다. 정민은 그 틈에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화살이 적의 손목을 꿰뚫으며 세뇌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병관은 날쌔게 몸을 낮추어 빠른 초식으로 칼을 날려 한 명의 다리를 베어 넘어뜨리고 떨어진 칼을 잡아 던져 또 다른 자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원래 출중한 무예 실력에 한마음 신뢰로 뭉쳐진 박현규 장군과 그의 딸 정미의 든든한 후원을 받는 민병관은 심적으로 충분한 안정이 되어 그의 검술 실력을 10분 더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싸움은 짧지만 치열했습니다. 정미가 뒤돌아보니 붉은 비단옷의 사내는 전황이 불리해짐을 느끼자 지하실 안쪽 비밀문으로 몸을 숨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어디로? 정미그 소리치며 그를 쫓았습니다. 박현규가 소리쳤습니다. 정미야, 함부로 앞서가지 마라! 하지만 어머니 야멸찬 장군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앞서 정미의 발은 이미 지하의 깊숙한 통로로 들어서 있었습니다. 병관이 뒤따르며 그녀를 잡았습니다. 같이 가야 합니다. 비밀 통로 끝에는 좁은 방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방 한가운데 등불하게 다 떨어진 낡은 비단옷을 걸친 나이든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미의 발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 속에는 오래된 슬픔과 강인함이 함께 깃들어 있었습니다. 내 딸, 정미? 그 순간 붉은 비단옷의 사내가 여인의 뒤에서 숨어 있다가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이 연극도 끝내야지. 정미가 활을 당기려는 순간 비단옷의 사내가 칼을 정미를 향해 휘둘렀고 순간 병관이 몸을 날려 정미와 야멸찬 그리고 사내 사이에 섰습니다. 그만두시오! 칼끝이 병관의 어깨를 스쳤지만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박현규가 뒤늦게 도착해 창을 휘둘렀습니다. 창끝이 붉은 비단옷의 칼을 튕겨내며 불꽃이 튀었습니다. 사내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역시 북방의 맹수답군. 정민은 활을 겨누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하세요. 내 어머니에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야멸찬이 낮게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가 나를 감금했고 우리를 미끼로 삼아 국경을 팔아먹는 거래를 해왔어. 박현규가 비단옷을 입은 대신에게 창을 겨눈 채 소리쳤습니다. 네 죄를 여기서 끝내겠다! 야멸찬은 마지막 힘을 내어 박현규를 바라봤습니다. 형규 씨, 그때의 전장이 우리를 갈랐지만 이 아이가 그 상처를 메워줄 것입니다. 박현규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야멸찬, 나는 끝까지 당신을 지키지 못했지만 이제 이 아이와 함께 당신의 뜻을 지키겠어. 야멸찬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하실에 남은 촛불이 바람없이 타올랐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황초로 지하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문서와 증거를 품에 안은 병관, 활을 든 정미, 창을 든 박현규. 그들의 뒤에는 붉은 비단옷의 사내와 함께 오래된 음모가 무너진 잔해가 남았습니다. 새벽 여명빛이 함흥의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정미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은빛처럼 빛나는 초승달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야멸찬의 눈빛 같았습니다. 박현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도성으로 가야 한다. 문서를 내고 진실을 밝히자. 병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는 길입니다. 정미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이제 더 이상 산속 소녀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남긴 길을 함께 걸을게요. 세 사람은 함흥의 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새로운 운명과 더 큰 세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흥을 떠나 도성으로 향했습니다. 병관은 황초로 지하에서 발견한 문서를 들고 궐 앞에 섰고 박현규는 옛 전우들을 찾아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정민은 병관의 곁을 지키며 진실을 밝히는 데 힘썼습니다. 오랜 시간 은밀하게 진행되어 온 국경 밀거래와 영모는 병관이 가져온 문서와 박현규의 증언, 그리고 야멸찬의 유언을 통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붉은 비단옷의 사내를 비롯한 대신들은 모두 죄를 인정하고 처벌받았습니다. 병관은 누명을 벗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갔고 박현규는 다시 한번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칭송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성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병관도 관직을 내려놓고 정미와 함께 함경도의 귀틀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병관과 정미는 조촐하게 혼례를 올렸습니다.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혼례였습니다. 박현규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귀틀집에는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미는 두 아들과 딸